이어지는 세션은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성공 비결입니다. The desire of Korean startups to enter the US market is higher than ever before, but a clear method for how to do so has yet to be presented. So, there are also not many success stories in this field. Let's hear from the Korean startup founders who have pursued entry into the US market earlier. So everyone must be so thrilled with this session. 네, 이번 세션을 위해서 어메이징한 연사분들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의 김범수 대표님께서 모더레이터로 함께 해주실 예정이고요. 헤비팩토리 정윤호 공동 대표님, 무니스 권서현 대표님께서 패널로 나서 주시겠습니다. Let me introduce our amazing moderator, 범수 Kim, managing partner of TransLink Investment. Please welcome him with a huge round of applause.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Also, we're gonna have Jung Yoon Ho, founder of CEO of Happy Factory, and Shani Kwan, founder and CEO of Munis. Thank you. Welcome.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패널 토론 진행할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의 김범수라고 합니다. 저희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는 그 한국에 본사가 있고 실리콘밸리에 지사가 있는 그 early stage VC고요. 저는 이제 21년 전부터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면서 저희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미국 투자를 제가 총괄을 하고 한국에도 부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요즘에 지난 한 1, 2년간 보면은 그 한국 스타트업들의 미국 진출에 대한 관심이 지금처럼 높은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굉장히 뭐 이런 그 강의 요청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가 직접 투자한 포트폴리오들 중에 실제로 미국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 대표님 두 분을 모시고 오늘 그런 그 실제 사례에서 오는 경험, 그 뒤에 미국에 오고 싶은 회사들이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더 시간을 절약하고 노력을 덜 들이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는 저희 그 트랜스링크 포트폴리오 중에 최고 유망 기업 중에 한 곳인 헤빗 팩토리의 정윤호 대표님입니다. 정 대표님부터 먼저 간단히 저 본인이랑 헤빗 팩토리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헤비팩토리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그 마이데이터 기반 핀테크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모기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사는 한 8년 정도 됐고 미국 비즈니스 시작한 지는 한 3년 정도 된 회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저희 그 수면 앱 만드는 그 헤빗 팩토리는 좀 이렇게 그 그로트 스테이지 회사고, 뮤니스 같은 경우는 초기 기업이고, 제가 2년 전에 첫 펀딩 할 때 저희 트랜스링크가 투자를 했습니다. 권서현 대표님이고요. 권 대표님 본인이랑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무니스 대표 권서현이라고 합니다. 무니스는 슬립테크 스타트업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뇌과학 기반의 소리를 통해 좋은 잠을 선사하는 앱을 지금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가 너무 짧아가지고 더 자랑을 하셔도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앱을 런칭을 한 지 딱 한 2년 하고도 조금 넘었는데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고 이제 한 8개월 만에 한국의 앱스토어에서 이제 헬스 피트니스 카테고리 1위를 하면서 좀 한국에서는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수면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최근에 미국 진출을 하면서 좀 프린스턴대와 함께 협업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좀 소개드리고 도움 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 소개 두 분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좀 두 분이 실제 미국 사업을 하면서 그 거기서 얻은 레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헤빗 팩토리 정윤호 대표님한테 드릴게요. 미국 진출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헤빗 팩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이미 사업을 꽤 하시는 상태에서 미국 진출을 결정을 하신 건데, 3년 전에 그것도 이게
곁가지가 아닌 미국 모기지 시장이라는 게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메인 마켓이잖아요. 그걸 한국 회사가 가서 공략하겠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생각이거든요. 근데 어떤 경로로 우리가 모기지 시장을 공략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는지 그 배경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국에서는 이제 보험 쪽 중심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BEP를 맞춰서 작년에는 한 150억, 올해는 한 400억 가까이 이제 매출이 발생될 예정이긴 한데 3년 전에는 사실 또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어쨌든 한국에서 그 보험 쪽 비즈니스를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브로커, 그러니까 중개인이 존재하는 시장이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모기지 시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미국을 좀 갔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 태핑을 하면서 미국의 이제 보험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미국 모기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신규 모기지 대출이 한 3천조 정도가 발생된 시장입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고 미국 GDP 상에서도 한 40% 가까이 차지할 만큼 굉장히 큰 시장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뭐 뒤에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미국 쪽을 이제 비즈니스를 보게 되면 굉장히 다 잘 돼 있을 것 같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워낙에 인더스트리 자체가 다 오래된 저희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이 되어 온 비즈니스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레거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역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저희가 처음부터 그냥 미국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못했을 것 같고요. 이제 한국에서 충분히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브로커 기반의 비즈니스를 디스트럽션 할 수 있겠다라는 좀 부분들 어떤 부분들을 고쳤을 때 미국에서도 저희가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고민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영역으로 좀 진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모기지 시장이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이랑 많이 성격이 다르고 그 프로세스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한국 회사가 이해하기가 사실 쉬운 시장은 아니거든요. 저처럼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실제 집을 사고 팔고 거래를 하는 사람은 이해를 하는데, 근데 지금 정 대표님 같은 경우는 한국의 보험 시장을 혁신을 하려고 먼저 시작을 하셨고, 그게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증명이 된 단계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만들고 습득한 이것을 미국 시장에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뭐가 제일 이게 가장 잘 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셨고 그걸 모기지 시장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올해 대략 미국에서 모기지 전체 그 하는 론 금액으로 얼마 정도 목표로 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난 이제 2년 동안 저희가 한 2천억 정도 이제 대출을 중개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중개 비즈니스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저희가 지난 한 6개월 정도는 저희가 모기지 전문은행, 렌더라고 부르는 직접 모기지 렌딩을 할 수 있는 렌더 라이센스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월 BEP를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조금만 더 그 팔로우 퀘스천을 좀 드릴게요. 그 나가실 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그 공동 대표이신 이동익 대표님이 아예 요즘도 LA에서 거의 뭐 한 절반 LA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1년에 한 절반 이상은 미국에 공동 대표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근데 보통 한국 스타트업들이 미국 진출할 때 제일 고민하는 게 이게 뭐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에 대한 게 그냥 소위 막막하잖아요. 맨땅에 헤딩하는 건데 그걸 어떤 식으로 그 처음에 그 실타래를 풀어 나가셨는지 그 얘기를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에 그 시작하고 이제 그 미국에 직접 가서 태핑을 하고 저희가 법인을 설립하고 영업 활동을 시작하는 동안 걸렸던 시간은 한 6개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해내긴 했었는데 일단은 사실 이 프로세스 전체가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되게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 공동 대표가 저한테 이제 미국 가서 할 일이야 하고 보여줬던 그 구글 시트가 있었는데 이제 투두 리스트를 정리한 거였어요. 근데 한 3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못 가겠다. 공동 대표가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되게 이제 사실 운영을 하면서 알게 된 것도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보험 쪽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정말 그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페인 포인트 부분이 무언지부터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금리와 한도를 알려면 되게 일주일 이상씩 걸립니다.
일단 1차적으로 풀 문제는 우리가 이거다라고 해서 자기 개인 정보 없이도 자기의 기본적인 그 스테이터스 값들만 알려주면 바로 금리를 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이 과정 통해서 또 들어온 고객들이 추가로 이제 궁금해하고 하는 부분들을 또 찾아내고, 여전히 지금도 현재도 저희가 모기지 전문은행 라이센스를 받아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또 새로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걸 다 알고 시작하기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씩 풀면서 좀 해결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첫 단추는 그 LA에 있는 그 작은 그 모기지 브로커 하는 그 회사를 인수를 하셨죠. 맞습니다. 뭐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네네네. 그게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무래도 이제 라이센스 핀테크 쪽 비즈니스들이 대부분 라이센스를 갖고 시작해야 되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저희가 그 라이센스를 처음부터 받긴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일을 오래 하셨던 분을 이제 열심히 꼬셨죠. 아,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고 기존 방식으로 이 모기지나 그 부동산 시장이 바뀔 거다. 모든 게 바뀌고 있고 우리랑 같이 그걸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 한 3분 정도를 저희가 미국 법인 시작하면서부터 같이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미국의 모기지 시장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이 미국 금융업에 무슨 라이센스를 가진 회사를 뭐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닌 한국 스타트업이 어떻게 가서 인수했을까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 미국 모기지 시장이 굉장히 버티컬리 분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단계별로. 그래서 그 밑에 브로커리지를 하는 회사는 라이센스가 있어도 그게 무슨 규모가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걸 어디서 풀까를 고민을 할 때는 우리가 시장에 대한 그 시장의 구조를 잘 이해하면 할수록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 계획이 조금 더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해피팩토리가 뭐 처음에 하실 때 뭐 30억, 50억 이렇게 쓰고 하신 거 아니거든요. 시작할 때 되게 작은 금액으로 했어요. 저희 회사가 그때도 투자자였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다 의논했으니까요. 네. 그 말씀 드리고 자 다음은 제가 뮤니스 권서연 대표님한테 옮겨갈게요. 권 대표님은 이제 그 어떤 본인의 개인적 경험에 의해서 이런 수면 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드셨고 그걸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한국에 계신데 미국 회사로 설립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 설립을 하신 이유는 왜 한국에 있으면 사실 한국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 일단 미국 회사로 하셨고 그러면 처음부터 미국에서 100%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 팀은 다 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설립을 미국 회사로 하신 동기와 처음에 그 내가 미국 먼저 할 거냐 한국 먼저 할 거냐의 그 밸런스를 어떤 식으로 결정하셨는지 그걸 좀 들려주세요. 일단 사실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프로덕트가 계속 바뀔 수는 있지만 저는 사실 수면 시장 안에서의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을 했고 이 문제를 이 안에서 계속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결심을 한 상태여서 그 수면 시장의 사이즈를 봤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무래도 아직 크게 발전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미국은 정말 많이 발전을 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뭐 1, 2년 앞을 내다보고 한다면 한국에 했겠지만 5년, 6년, 10년 유니콘을 바라본다면 한국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는 플레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미국에 설립을 했고요. 이제 미국에 설립을 하고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보니 사실 어려운 게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 중에 가장 큰 건 아무래도 돈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CAC 그러니까 한 고객을 유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거의 한 3배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초기 자금이 약 한 3배 정도 더 들어간다는 거고 아니면 같은 금액이라고 한다면 3분의 1밖에 유치를 못하는 건데 주어진 시간 프레임 안에서 주어진 돈을 가지고 저희가 검증해야 되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그 양이 미국으로 간다면 훨씬 줄어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한국에서 이미 좀 해보자 해서 초기에 좀 많이 가설 검증들을 했고요. 지금은 사실 어느 정도 그런 가설 검증들을 통해서 한국에서 이미 1 밀리언 ARR까지 만들었으니 이제 이걸로 저희가 지금 투자 유치를 받아서 이제 그 돈으로 이제 미국에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뮤니스가 앱의 인앱 그 서브스크립션을 팔아서 인앱 퍼처스를 팔아서 연간 매출이 그 100만 불 나오거든요. 이게
그 앱스토어에 되게 많이들 팔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로싱으로 하면은 순위가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요? 그 정도 매출이라면? 네, 작년 12월 기준 1위였고 네. 계속 높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한국 시장에서 이미 어떻게 보면은 그 인앱 퍼처스 판매로는 어느 정도는 다 검증했고 그 뭐 작지만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저희가 2년 전에 투자하고 저랑 원래 23년 목표가 우리는 올해부터 글로벌에 더 중점을 두자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3월인가 4월에 출장 나오시고 그랬다가 우리가 한번 아니야 원 스텝 백해서 다음번 펀딩을 받을 때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었는데 그 프로세스에서는 어떤 사고 체계로 그렇게 그 결정을 하셨을까요? 맞아요. 2023년 12월의 목표가 10,000명의 구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저희가 그때까지는 거의 100명도 안 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던 시절에 투자를 받았는데 한 10,000명까지 성장을 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 좀 시장성이 있는 프로덕트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프로덕트고 좋아하는 프로덕트겠구나 라는 걸 좀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에서 해보니까 이 러닝 커브가 생각보다 너무 가파라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절대는 해낼 수 없고 그리고 진짜 할 거라면 사실 한국 시장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아예 미국에 올인을 해야 했는데 그 12월까지 10,000명이라는 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전략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 미국 진출할 때 제가 보통 뭐 강의 같은 거 할 때 뭐 반쯤은 농담이고 반은 진실인데 한국에서 10억에 개발할 수 있는 거 똑같은 거를 성과를 내려면 미국에선 100억 필요하다. 0을 하나 더 붙여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비용이 그렇게 고비용인 게 첫째는 사람을 뽑을 때 그 인건비가 훨씬 비쌉니다. 한국보다 훨씬 비싸고 두 번째가 지금 권 대표님 같은 그 뮤니스 같은 경우에는 B2C 앱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유저 애퀴지션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광고비가 한국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싸요. 게임 같은 거 미국 시장에서 하나 다운받게 하는데 비용 정말 몇십 불 들어갑니다. 유튜버도 미국에서 뷰가 많이 발생하는 유튜버가 한국 유튜버보다 그 CPM당 돈을 훨씬 더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시장이다 보니까 작년 초에 이제 미국의 권서현 대표님이 출장 나오셔서 자 이걸 이렇게 해보자 했는데 그때가 앞에 펀딩 받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한 70만 불? 요 정도 펀딩을 받았어 가지고 이제 이게 하다가 만약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국은 한국대로 충분히 노력을 못해서 애매한 실적이 나오고 미국은 또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이러면은 이게 다음에 펀딩하러 나갈 때 되게 스텝이 꼬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권 대표님 다녀가신 다음에 저희가 의논을 해서 그러면 일단 한국에 집중하고 다음번 펀딩과 동시에 미국을 나가자. 그러면은 일단 앞으로 1년 동안은 다음번 펀딩을 할 수 있는 지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을 하자 이제 그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펀드레이징 중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동을 걸고 있는 거죠, 미국을. 이번 주말에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계획으로 나가시는지 뭐 하러 나가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초기에 여러 가지 고르 마켓을 좀 해보고 있는데 한국에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게 좀 바이럴이 되고 유명해져서 저희가 좀 시장 장악을 시작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미국에 복제를 해서 지금 해보고 있고요.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학생이었는데 이제 연세대학교 안에서 계속해서 제가 프로모션 활동을 했었어요. 이제 거기에 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고 뭔가 자기의 수면에 그래도 투자를 할 의지가 있는 학생들 그래서 그렇게라도 자기의 생산성을 올리고 싶어하는 학생들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있는 미국에 있는 대학을 찾아보다가 이제 프린스턴대 학생들이 되게 유사한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고 생활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서 저희가 프린스턴대 안에서 이제 학생회랑 같이 해서 앰베세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 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한 후에 소셜 크레딧을 쌓기 위해서 이제 그 앰베서더 친구들에게 핏빗 디바이스를 다 나눠주고 저희 앱을 쓰고 얼마나 수면이 개선됐는지 소셜 익스페리먼트
이벤트도 같이 하고 있고, 그 프린스턴대 캠퍼스 주변에서 이제 보바티 테이블링이라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공차 같은 건데 이제 미국 대학생들이 그걸 엄청 좋아해요 지금. 그래서 그걸 막 나눠주면서 이제 홍보를 하는 그런 행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한 3주 정도의 엠베서더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고 가서 그거를 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좋은 성과들이 일어난다면 그 주변에 있는 또 좋은 이제 미국의 동부 대학교들의 그 플레이북을 적용을 해서 좀 더 기말고사 때는 더 확산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두 분께 공통된 질문인데 뭐 정윤호 대표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금 브로드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미국 시장에 이제 우리가 어쨌든 외국 기업으로서 나가서 이제 사업을 할 때 이게 참 어렵구나라는 게 있으실 텐데 정 대표님과 헤빗 팩토리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이 참 미국이 어렵구나라고 생각하신 게 어떤 게 있어요? 사실 뭐 대부분 다 매우 뭐 사업은 한국에서도 어렵긴 합니다만 네. 근데 사실 뭐 저희는 이제 어쨌든 기술 기반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사실 빨리빨리 사실 이제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또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핀테크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 이제 규제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모기지에서 영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게 되게 클리어하지 않게 그러니까 약간 되게 휴리스틱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되게 딱 정확하게 매뉴얼이 좀 정리돼 있지 않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다른 회사들이랑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이제 API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생각보다 미국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띄엄띄엄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대응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당장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저희 이제 모기지 대출이 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거나 이랬을 때 아무래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좀 높아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업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고객하고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프로세스가 굉장히 좀 길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트업이 이제 되게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마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채용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또 특히 비자 문제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저희 이제 개발 조직이 미국으로 이제 가서 이제 일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자 이슈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 보니까 진짜 관광 비자로 3개월 빡시게 일하고 돌아올 때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 관광 비자로는 계속 그렇게 3개월씩 있으면 나중에 들어갈 때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몇 번 막힌 적도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이민국에서 딱 올 때 너는 비즈니스도 아니고 이게 관광 비자로 와서 왜 지금 너 기록 보니까 석 달씩 지금 3번째인데 이러면은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권서현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 사업할 때 아까 비용 얘기는 했으니까 뭐가 또 어려운 게 있을까요? 저희가 올해 3월에 이제 저희 현재 앱 서비스를 엄청 간소화한 버전을 한번 테스트용으로 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앱 데이터를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보통 한국에서 런칭을 하고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제 A/B 테스트를 예를 들어 했다고 한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A라는 안이 더 좋은 거구나라고 사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은 사실 해석의 영역이고 인사이트를 계속 뽑아내는 그 정도에 따라 이게 얼마나 인사이트가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그걸 똑같이 하면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A가 더 높지? 라는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인이 되어본 적이 없고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뭔가를 계속 해석하고 유저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한 2~3배의 노력이 필요하고 노력을 들인다 하더라도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확실할 수 없는 그 불확실함이 좀 계속 가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미국뿐 아니라 사실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서 하더라도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보통 스타트업들이 미국 진출한다라고 할 때는 저는 무조건 대표가 나가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처럼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한인 투자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주니어가 나와서 느끼고 설득을 하려고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사람은 그게 설득이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그 말도 안 되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나가 있어야 저는 해외 진출은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약간 사이드이기는 한데 권서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를 그 싱가포르에서 다니셨잖아요. 외국인 학교를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랭귀지에 대한 얘기 우리 잠깐 해봐요. 이게 미국 그 진출하실 때 권 대표님 본인은 언어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미국 가서 받지는 않잖아요. 네, 그거는 참 부모님께 감사하게도 그렇게 빡시게 키워주셔서 이제 영어를 할 줄 알긴 하는데 저희도 이제 미국 인턴들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소통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런 미묘한 어떤 익스프레션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저는 보통 이제 그러니까 공부용으로 이걸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생활 영어나 이런 좀 소통, UX 라이팅은 사실상 이게 커뮤니케이션인데 그런 거를 제가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조금 감을 좀 찾아가는 중입니다. 네. 아마도 직원을 뽑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번 펀딩 뮤니스가 끝내고 미국에 이렇게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할 때는 아마 권 대표님도 상당한 시간을 거기서 보내셔야 될 거예요. 예. 저는 이제 21년 전에 제가 미국을 갔는데 영어를 공돌이 치고는 상당히 잘하는 상태에서 갔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 제가 미국 가서 7년은 VC를 했기 때문에 VC는 기본적으로 돈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저를 설득하는 상황이니까 제가 막 말로 저를 납득시켜야 될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창업을 하고 저 빼고 전부 미국 직원으로 이렇게 뽑았는데 이게 회사가 금요일에 해피아워로 맥주 한잔 하러 나갈 때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컨텍스트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적인 자리에서의 대화에 끼일 컨텐츠를 모르는 거죠. 제가 사실 그래서 제가 창업하고 1년 돼서부터는 미국의 대학 풋볼, 미국 컨텐츠를 제가 그때부터 거의 미친 듯이 소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미국 문화에 적응하고 그들의 사고방식과 언어 습관을 이해하는 거는 지금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해 있는 시대에는 저는 한국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의 매뉴얼이 없을 뿐인데 제 최고 인기 강의가 토종 한국인의 미국 문화 정복기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걸 한국에서 한 번 하고 시애틀에서 한 번 했는데 그게 가장 인기가 좋은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방법은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하면 한국에서 일하면서 미국 가기 전에도 적응을 미리 좀 준비를 하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또 다른 질문 좀 드려볼게요. 요건 정윤호 대표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헤빗 팩토리는 한국에서 뭐 지금처럼 매출이 뭐 400억 이렇게 날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출이 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미국 진출을 계획을 하셨는데 그때 이미 저희 포함 투자자들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이게 스타트업이 미국 진출할 때 펀딩을 많이 받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게 상당히 일이거든요. 그때 뭐 저랑 나누셨던 대화도 기억하고 제가 그래서 어떻게 투자자를 설득하셨는지 그 설득하는 과정이 좀 힘들진 않으셨는지 그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사실 저희가 이제 흑자로 전환한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부터고 사실 그 미국 진출할 때는 저희가 흑자도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흑자 상태도 아니었었고 이제 이제 좀 검증해서 이제 숫자들이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상태에서 이제 사실 투자자분들한테 저희 이제 미국 진출하겠다라고 하니까 사실 좀 왜 약간 지금 한국이나 잘하지 미국을 진출하려고 하냐 사실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었고 근데 그때 시점에 저희가 그 직전에 제가 한 100억 정도 펀딩을 마무리한 상태였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시장의 기회를 받고 한국에서 배웠던 레슨런으로 충분히 태핑해 볼 수 있겠다는 좀 확신이 있었었고 이제 그 확신이 뭐 되게 그냥 스팟하게 이제 딱 떠오르고 끝났던 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 이제 공동 대표다 보니까 둘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정말 어떻게 딜리버리 할 건지 앞으로 전략적으로 어떤 목표들을 가질 건지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좀 설득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었고요. 이제 그 과정 통해 가지고 이제 확신이 생겼으니까 나름의. 네. 근데 그 확신이라는 게 어쨌든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알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당시 이제 저희가 한 100억 정도 투자 받은 상태니까
7억만 좀 써보겠다고 7억 정도 써서 미국에서 유의미하게 태핑을 해보고 만약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제 생각에 당시 투자자분들은 얘네가 돌아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봐라라고 한 상태에서 당연히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좀 시작을 했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타이트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더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딱 나간 순간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로 이제 법인 설립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비즈니스 준비를 어느 정도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3개월 후에 영업 활동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 대출들을 발생시키는 일들을 좀 하면서 조금씩 이제 좀 신뢰를 좀 쌓아가는 과정들을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때 한국 출장 와서 정현호 대표님이랑 3년 전에 그 의논을 할 때 저는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사실 그 모기지 시장의 문제 자체는 저는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 체력이 충분치 않을 때 두 개 국가를 동시에 공략하다가 사실 양쪽 다 잘 안 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떤 타이밍에 대한 거 조금 더 있다 하면 안 되나, 아니면 이걸 하더라도 만약에 안 될 때는 이거를 딱 끊자, 계속 물려 들어가지 말자라는 말씀은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근데 헤비팩토리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그 공동대 아주 드물잖아요. 사실 공동대표 체제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공동대표 체제이고 두 분이 히스토리가 길어서 한 분은 정 대표님은 한국에 계시고 이동익 대표님이 미국에 오래 계실 수 있고, 그것도 좀 우리가 이걸 지금처럼 좀 양쪽에서 다 좋은 성과를 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안 그랬으면 사실 못했을 것 같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게 사실 책임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쪽에 있으면 다른 한쪽의 비즈니스를 사실 제대로 좀 끌고 가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대신 좀 그런 거 있죠. 24시간 일하는 기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연락하는 시간과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연락하는 시간들이 쭉 있다 보니까 정말 아침 새벽부터 굉장히 밤 늦게까지 쭉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긴 하는데, 근데 또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지금 미국의 상황 그리고 지금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 의사결정할 것들에 대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그런 그 하루에 뭐 같이 있을 때도 그렇지만 이제 떨어져 있을 때는 하루에 뭐 2시간 이상씩 이제 업무 시간 외에 앞뒤로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서로 그게 좀 딴 얘기긴 한데 근데 저희 둘이 굉장히 친하거든요. 굉장히 신뢰하는 사이인데 떨어져 있으니까 더 그렇게 돼요. 되게 서로 좀 짠해하기도 하고 고생이 많구나. 그래서 정말 저희 공동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틋해지고 되게 응원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좀 시너지가 오히려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가끔 그 LA에 저도 투자 기업이 미국에서 있어서 출장 가서 그 이동익 대표님 이렇게 뵙고 그러면은 참 고생하신다고 해서 좀 짠해요. 저도 가면. 자, 다음에 권서현 대표님한테 여쭤볼게요. 그 지금 이제 펀딩 진행 중이시고 사실 상당 부분 서브스크라이브가 됐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미국 시장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된 사례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펀딩할 때 저희는 이제 이번에 돈 투자 해주시면은 그걸로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승부를 걸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아이고 그러셔야죠 이러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미국 진출 얘기를 그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거에 대한 반응이 좀 어땠어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커먼한 그러니까 공통된 반응은 한국에서 잘하는 건 알겠는데 미국은 모르지 않느냐, 이게 사실 가장 큰 질문이었고 저희도 그거를 설득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렸는데 아무래도 그 팔로알토에 있는 저희가 삼성 넥스트에서 이번에 투자를 들어왔어요. 근데 그 투자를 좀 받으면서 어느 정도 미국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고 좀 밀어줄 수 있는 VC가 있구나라는 그게 좀 크게 또 다른 투자사분들이 보시기에 좋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좀 저는 이제 제가 애초에 2년 전에 투자할 때부터 한국에서 시작하지만 이 수면 시장은 결국 미국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가 큰 회사가 될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한국의 VC들 입장에서 한국 수면 시장을 아무리 먹어도 우리가 1,000억짜리 회사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좀 한국 VC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던가요? 말씀하신 대로 그걸 믿고 같이 리스크를 해보자라는 분들이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주시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한국도 어려울 것 같고 미국도 어려울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네. 투자를 안 하는 쪽으로 네, 결정을 그런 하실 것 가능성이.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철학이 맞는 투자사들이 점점 좁혀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게 다음 질문으로 되게 좋은 단계인데 요번에 펀드레이징 하실 때 미국 가서도 좀 이렇게 뭐 아주 큰 메이저 VC들은 아니지만 투자자들 많이 만나셨잖아요. 어때요? 펀딩하러 미국에서 다녀보니까 할만해요? 뭐가 많이 다르든가요? 한국에서 펀딩하는 거랑. 일단 한국이 훨씬 편하고요. 왜냐면 이제 네트워크도 많이 있고 서로 잘 알고 하다 보니까 더 이제 편한 건 맞는데 미국에서 이번에 제가 펀드레이징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이게 정말 숫자로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특히 초기에는 정말 이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중요하고 트러스트가 쌓여야지만 진짜 투자를 하는 그런 걸 좀 느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에게 신뢰를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끝까지 믿고 추진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러한 파워를 다 갖고 있다는 좀 생각을 했어요. 한국 VC 분들은 대부분 좀 시스템에 의존해서 이제 VC 내부에 어떤 절차들이 일련의 절차들이 있고 이제 그게 어떤 이제 뭐 투표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의사결정의 과정에 거쳐서 오케이가 나면 된 거예요. 이런 느낌인데 이제 미국은 우리가 마음이 맞고 내가 진짜 해볼게라고 해서 정말 그냥 되는. 그 첫 번째 사람을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려운 그런 좀 구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윤호 대표님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또 우리도 그 펀드레이징 이제 금액이 좀 크기는 한데 이 정도 한국에서 결국 뭐 500억 이상을 펀딩을 할 때는 좀 글로벌한 돈들을 찾아다니게 되잖아요. 헤비팩토리는 어떻게 외자 쪽이랑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스테이지마다 굉장히 당연히 다를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사실 스테이지 C, D 이렇게 가면서는 사실 이제 국내 VC도 만날 수 있는 숫자가 이제 많이 줄어들죠. 이제 AUM이 굉장히 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해외 VC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는데 뒷단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 이제 숫자 정말 데이터룸 위주로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는 것 같고 그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소위 그러니까 에비던스들을 정확하게 제출하는 거 그게 오히려 좀 더 굉장히 많이 좀 중요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IR하고 커뮤니케이션 초기 커뮤니케이션은 오히려 굉장히 좀 짧고 그 뒤에 저희 이제 자료들 가지고 특히 이제 숫자들 가지고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고 또 근데 그 라이트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또 만나는 VC들 그러니까 또는 뭐 V들이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투자하는 이제 볼륨 자체도 또 너무 낮아도 그죠. 안 되고 뭐 또 최소 뭐 투자 금액이 네, 5천만 불 네, 뭐 이런 데들 그러다 많이 보니까 있거든요. 네, 당연히 또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 대표님 그것 좀 여쭤볼게요. 보면 그 미국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실적으로 그러니까 평가할 성적표가 있는 단계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처음에 한번 피치 듣고 데이터룸이라는 걸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에 만들어서 회사의 거의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걸 한 군데 모아놔요. 근데 한국 회사들이 사실 그 프랙티스가 그렇게 잘 돼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결국 우리 헤비팩토리도 외국 자본이든 뭐 다 그 데이터룸 만들어서 열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하면서부터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한국 VC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이제 매번 이제 파일로 다 첨부해서 보내고 했었는데 이제 그렇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도 다 데이터룸 형태로 다 정리해서 공유 잘 드리고 있고.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니까 그 정윤호 대표님이 그런 걸 굉장히 치밀하게 해서 그러니까 헤비팩토리처럼 어떤 데이터를 요구했을 때 거의 실시간으로 그 이게 오는 회사가 저희 국내 포트폴리오 중에도 많지 않거든요. 근데 해외 자본의 투자를 받고자 할 때는 그 데이터를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로트 스테이지 투자자들은 실리콘밸리에서 그 거의 넘버 크런처예요. 그쪽은 진짜 숫자 가지고 하는 거지. 야 뭐 숫자는 진짜 별로지만 대표가 마음에 드니까 투자하자라고 하기에는 자기네들이 투자 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그 회사들은 뭐 한 번에 400억, 500억씩 투자를 하는데
이거 그러니까 망하면 안 되는 거죠. 얼리 스테이지 투자는 망하는 건 상관없는데 홈런을 못 칠까 봐 걱정을 하는 거고, 그로트 스테이지 이후에 투자하는 회사들은 그게 사실 한 건이 망하면 500억이 날아가니까 이게 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데이터를 자세히 보게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의 그 스타트업들이 조금 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데이터를 관리를 되게 잘 하셔야 됩니다. 권서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일본계 투자도 받으셨잖아요, 이번 라운드에. 일본은 또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요즘에 한국 스타트업들 사실 일본 진출도 되게 많이 그 고려들을 하시는데. 사실 한국이랑 좀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 VC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더 보수적이고 일본이 조금 그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도 조금 더 긴 것 같고, 그래서 한국이랑 비슷한데 한국보단 조금 더 보수적인 곳이라고 저는 사실 한 군데밖에 못 봐서 이번에 받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전 좀 생각했습니다. 의사 결정하는 데는 한국과 일본 비교하면 어디가 더 오래 걸리던가요? 이게 또 이제 VC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번에 제가 느꼈던 건 확실히 일본이 좀 더 길긴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23년 전에 KTB라는 지금의 우리벤처 파트너스에 해당하는 거기서 일할 때 KTB 미츠이 펀드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 돈으로 한 80억인가 이렇게 미츠이랑 KTB만 돈을 내 가지고 초기 투자하는 펀드를 해서 제가 미츠이에다가 보고를 하러 제가 그 펀드 매니저 중에 한 명이었어서, 그래서 제가 미츠이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냈고, 미츠이 물산이 실리콘밸리에서도 그 투자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심사 보고서를 보면 제가 KTB에서 쓰는 것도 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 그 VC의 투자 심사 보고서는 전화번호 두께를 쓰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맥주 마시거나 그럴 때는, 야, 니는 그걸 도대체 언제 다 쓰냐? 그러다가 미국 회사가 안 기다려주고 딴 데서 돈 받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미국에서 투자를 할 때.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금 한 9분 정도 남았네요. 제가 마지막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제너럴한 질문인데, 나라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인이 가진 특징과 장단점이 있고, 이제 미국인이 또 가진 장단점이 있는 건데, 한국인이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할 때 한국인의 이런 특성을 잘 활용하면, 그러니까 이런 특성이 잘 활용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어느 분이 먼저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에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러닝이 많이 쌓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그 프린스턴대에서 하는 앰베서더 프로그램을 하면서 최근에 좀 느낀 것은 워낙 미국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백그라운드가 있고 이제 히스토리도 다 다르고 인종도 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정말 성공하는 서비스들을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엄청난 공통점을 찾아서 엄청 심플하게 그걸 만들어내는, 그래서 모두가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뭔가 이제 한국에서 워낙 이제 개인 맞춤화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경험을 설계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게 정말 너를 위한 서비스야라는 걸 저희가 하는 그런 걸 한번 해봤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저희를 본인 인스타그램 릴스와 틱톡에 이렇게 올려준 앰베서더 친구가 있었어요. 나를 위한 편지를 써줬다, 너무 감동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릴스를 찍어주는 걸 보고 이런 게 또 감동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교함 그리고 세심함, 이런 게 미국에서는 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걸 좀 강화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정윤호 대표님은 그 한국인의 어떤 장점을 잘 이용해야 우리가 나가서 그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의 근데 사실 저희 이제 공동 대표 얘기한 게 미국은 멕시칸들이랑 코리안들이 진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다. 다 일을 다 하는 것 같다. 멕시칸도 일을 열심히 하나? 식당 아니 그죠. 네. 그 사실 저희가 이번에 그러니까 미국 비즈니스 한지 이제 어쨌든 3년 차 정도 돼 가는데 좀 시작할 때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들도 사실 많이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뭐 KB나 신한이나 등등 이제 만나면서도 좀 얘기 많이 했었는데 사실 미국이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게 되게 이미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잘 돼 있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레거시가 오래됐다 보니까 저희 눈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왜 이걸 이렇게 하고 있지? 저희는 이제 굉장히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많이 된 나라다 보니까 굉장히 모든 영역에서 미국을 가면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너무 당연히 해왔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기존에 그 미국에서 이 비즈니스 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저희처럼 이제 원래 펜앤페이퍼 비즈니스로 했었던 일들, 사람이 중간에 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일들은 그 각각의 그 인더스트리의 퍼널별로 다 업체들이 굉장히 큰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체 큰 흐름에서 고객 입장에서 좋은 프로덕트를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오히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눈으로 미국의 그런 비즈니스 플로우들을 보면 충분히 기회가 있을 수 있는 영역들이 여전히 저는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 통해서 사실 저희가 좀 미국에서 더 잘할 수 있다고 좀 자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과정 통해서 제일 낮은 금리로 제일 많이 한 제일 높은 한도의 그 대출을 제공해 주. 그러니까 상품 자체 그 경쟁력을 결과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높이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사실 굉장히 그 미국에 있는 다른 기업들하고 경쟁할 때 경쟁력 훨씬 높게 가져가면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획일적인 면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여기서 사업을 하다 보면 미국이란 나라의 그 여러 개의 얼굴, 오픈 AI 같은 최첨단 세계를 바꾸는 회사도 있는데 아직도 제가 한국에 출장 왔다가 집에 가 보면 아내가 모았던 그 우편물을 주는데 제가 다 디지털로 커뮤니케이션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도 카드 회사에서 그렇게 종이를 보냅니다. 진짜 우편물이 그 사실 종이 낭비는 제가 볼 땐 미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종. 그리고 우리는 지금 수표 거래라는 게 아예 없잖아요. 자기가 쓰는 거. 미국은 아직도 수표 써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란 나라의 그런 다면성, 양면성 이거에 대한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공략을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 권서연 대표님은 사람을 뽑지는 않으시고 이제 좀 그런 그 인턴 형식으로 태핑을 하고 계신데 인력의 수준이나 워크 에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 대표님 어떻게 느끼세요? 물론 아직 채용 안 했지만 지금 그 과정에서 느끼시는 거 어때요? 이것도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제 한국계 미국인 분들이랑 좀 일을 해봤는데 그분들도 좀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뭔가 물론 이제 한국인 분들이 좀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건 있지만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사시다 보면 사실 한국인이라고 보기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이게 열심히 아무도 노원이잖아요. 저희는 미국에서 근데 노원인 무니스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고 막 이럴 사람을 찾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사람이 같이 일을 하면서 좋은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하는 오히려 처음 퍼널은 많이 열어두고 들어가서 더 케어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정 대표님은 좀 이 양쪽의 인력 뭐 그 헤비팩토리는 채용을 실제로 하시니까 좀 그런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면 이런 건 한국에서 뽑고 저런 쪽은 미국에서 뽑아야 되겠다 이런 경험이 좀 있으실까요? 사실 미국이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저희는 이제 그 한국 본사에서 이제 개발 기획 디자인 이쪽 제품 쪽을 다 담당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는 실제 업무 그 전문가분들 실제 모기지 언더라이터 뭐 프로세서 이런 부분들 위주로 미국에는 지금 현재 11명 정도. 근데 아직은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이제 좀 다른 그 국적의 분들도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계시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분들이 좀 많은 편이고.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 업무 담당자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좀 연봉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쪽 그 금융 쪽 비즈니스 쪽이다 보니까. 근데 그거보다 요즘 좀 고민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 메인스트림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들이 당연히 목표가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말고 이제 네이티브들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뽑는 것들 앞으로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은 이제 좀 도전해야 되는 일일 것 같고요. 근데 그것들이 좀 당연히 그 과정을 겪어야 저희가 미국에서 좀 더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오늘
저희 그 헤빗 팩토리 정윤호 대표님, 뮤니스 권서연 대표님 두 분 모시고 실제 이제 그 스타트업이 미국 진출하면서 얻은 교훈들, 그런 경험들 나눠보는 시간 가졌고요. 저는 제가 미국에 오래 살고 있지만 사실 미국이란 나라는 너무 크고 기회가 많아서 한국 5천만 명 미국 다 와서 살아도 표도 안 납니다. 그 나라에 노는 땅도 너무 많고 이게 빈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인의 특성이 지금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적합한 특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렸으면 좋겠다. 다만 준비를 좀 잘하고 나왔으면 좋겠다. 오늘 이 세션도 제가 그런 의미에서 주제를 정했는데요. 그냥 무조건 몸이 온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준비를 얼마나 하고 오느냐에 따라서는 훨씬 더 수업료를 적게 내고 그 똑같은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에 이미 많은 스타트업들이 미국에 오고 계시지만 저는 뭐 앞으로도 계속 많이 오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태까지는 그냥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조금 더 어떤 방법론이 조금 정립이 돼서 에러의 그 비율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좀 우리가 그 이 생태계가 좀 그런 그 수준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진행의 트랜슬링 인베스트먼트의 저 김범수였고요. 헤비팩토리 정윤호 대표님, 뮤니스 권서연 대표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